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문성 박사입니다. 7주차 대인관계 능력에 관련돼서 강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그 대인관계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 그런 것들은 이제 별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관계는 사회적인 활동, 즉 직업의 세계는 사회 활동이니까 사회 활동과 관련돼서 대인 관계가 어떻게 그 중요한 것인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여기 그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내용이나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직업의 세계, 그리고 경제 활동, 사회 활동과 관련돼서 국한돼서 다룬다는 영역이라는 점을 먼저 좀 인지하시고 출발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쉽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다른 교과서들 이렇게 보게 되면 대인 관계에 대해서 품성이 좋고 인품이 좋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써놨어요. 맞는 말이에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사회학에서 또 사회복지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그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인품적으로 도덕성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과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인품이 있는 사람을 상정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직업의 세계, 즉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 속에서 나와 함께 협조적으로 일할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융합해 나가면서 우리가 일을 성취해 나갈 것이냐, 그와 관련된 대인 관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의 협조 관계가 없으면 오늘 직장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교과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인관계의 능력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점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이게 사회복지도 그렇고 사회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대인관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싫으면 그만이거나 나하고 철학이나 또는 도덕적 관점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 좀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허용되지가 않는 곳.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직장이나 또는 가정이나 그렇죠. 아니면 우연한 관계에 만나게 되는 대중과의 관계가 있어. 여러 사람들과의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분들과의 어떤 협조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내가 뜻한 바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함께 도모하고자 했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웠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인 관계를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야 돼서 오늘 아마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이거 누가 몰라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학문계가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듣기 좋은 말을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된 거죠. 이 교과서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다들 그렇게 써요.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줄 외국의 사례하고 외국에서 설명한 사례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완전히 좀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 도덕적인 관점에서 봐도 나하고 그다지 매칭이 되지 않는 동료,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해 보이는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대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협조적인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한다고 가정을 하시고 지금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차트가 이해하시기가 좀 쉽게 됩니다. 근데 이 수업 듣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좀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비대면 수업의 특징이 좀 있어서 확인이 좀 안 되니까 서로 피드백이 안 되니까 좀 그런 건 있지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을 그래도 수업 시간에 몇 가지 여쭤보고 얘기 나눠보면 여러분들의 그 학습 수용 능력이 많이 뛰어나서 저도 여러모로 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요거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대인관계에서 자, 이렇게 보시죠. 그래요. 뭐 감사하는 마음.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 좋아요. 그 다음에 유능함, 뭐 겸손, 그 다음에 첫 대면이 중요하다. 개성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줘라. 맞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도덕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었어야 할 내용 중에 빠져있는 내용이 있죠.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직장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의 단체다. 이 단체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가 생겼어요.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직장 상사가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더 나가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옆에 있는 직원과 뭐 그다지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직원과의 관계 뭐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이 사람들의 협조와 공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예요. 직원들과는 서먹서먹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협조적 관계를 이끌어 놔야 돼요. 그럴 때,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감사하는 마음, 유능함, 유능자, 겸손. 자, 이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맘에 아는 직장 상사가 앞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밉죠. 미운 감정을 내가 억누르고 내가 대외적으로는 다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겸손하고 싶죠. 물론 사람들이. 하지만 부하 직원이나 동료에서 계속 겸손하면 어떤 취급받아요?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감사한 마음도 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감사하는 마음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서 그러겠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화가 날 때 왜 화를 안 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정한 정도의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게 때와 장소에 맞아야 돼요. 내가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화를 낼 것인가, 그렇죠? 어떠한 방식으로 내 감정의 표현을 할 것인가, 어떤 장소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과의 어느 정도의 입씨름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을 조금 정도 공부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직장에서 벌어졌어요. 사무실 공간이에요, 여기가. 자, 여러분들 어떤 공간에서 대면에서 좀 말다툼이 좀 있어야 될 상황이 돼서 갈등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왜냐면 여기는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으면은 감정이 오래 가요. 그러면 이럴 때 항상 하나 뭐 뭡니까? 환경의 변화를 줘라. 옆에 있는 휴게실로 간다든가, 옥상에 간다든가, 카페에 간다든가, 아니면 좀 조용한 복도에 간다든가. 그러면은 장소가 바뀌는 순간에 사람은 적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일정 정도의 감정을 추스리게 돼요. 본인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럼 여기 가서 좀 더 진지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약간 좀 날카로워졌는지 알고서 다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는 이전보다는 더 나은 관계, 그리고 갈등의 요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을 여러분도 발휘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자, 이런 것들 다 좋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가 힘든 그런 대립 갈등 상황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있다. 물론 한정된 공간에서 되게 활동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간을 빠져나와라. 옆에 휴게실이든 복도든 아니 밖에 잠깐 야외 나갔다 온다든 그렇게 해서 대화의 장소를 바꾸시라. 어떻게든 복도가 됐든 아니면 사무실 있고 바로 앞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장소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그다음부터 서로가 그 순간에 생각이 많은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뭐 성격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 안 통해요. 그런 것도 사람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런 성격 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이제 정확히 얘기할게요. 과거에 소시오패스라는 말 자꾸 쓰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나머지 내가 가급적 쓰지 않고 있는데 소시오패스가 이게 좀 경증이 있고 중증 이렇게 있어요. 경증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안에서 얘기하든 밖에서 얘기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땐 대화하지 마시고, 만약에 소시오패스를 여러분이 만나면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도움을 요청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구하고 저 사람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자문을 구하시고 이거를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세요. 소시오패스는 그렇게 해도 떨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소시오패스를 한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공무원 사회는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소시오패스를 자르지를 못해요. 공무원 사회에서는요. 이게 직업 공무원 제도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소시오패스를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1대1 하지 마시고 직장 상사나 동료의 도움을 청해서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이 얘기가 다룰 수 있게끔 하세요. 공개적으로. 즉 제3자가 중립적인 제3자가 참여를 해서 서로의 얘기를 듣고 정리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돼. 수십 번 해야 된다고 각오를 하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좀 됩니다. 그럼 소시오패스가 쟤는 내가 희생양으로 삼아서 빨대 꽂을 수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는 약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게 되면 쟤는 만만하기 때문에 내가 빨대를 꽂고 빨아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많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거기 보통 5명 중에 1명 정도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안 만나는 게 좋고요. 낌새가 보이면 그때부터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논의를 할 때는 반드시 제3자를 갖다 동반해서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겪어봐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소시오패스. 특히 여성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아요. 여성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물론 남성 여성 뭐 과학적 통계는 아닌데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여성 중에 좀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남성 중에도 있어요. 남성 중에도 있습니다. 저도 남성한테도 당해봤어요. 그 사람도 소시오패스였어요. 근데 남성 중에 있었고요. 여성 중에 있는데 여성 중에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소시오패스가요. 그래서 잔인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의할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얘기할 때는 형평성 있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장소를 바꿔서 어떻게 해서든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범주에서 벗어난 성격 장애인 것 같다 싶을 때는 대화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반드시 제3자 하에 제3자를 끌어들여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의 몫을 여러분들의 영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른 교수들은 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여기 좀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겪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드린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상당한 사회적 수준과 경험들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셔서 마음 놓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인 관계 관련돼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와닿지가 않죠. 무슨 도덕책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나갑니다. 대인 관계라고 했을 때 누구와의 대인 관계냐부터 분류를 들어가요. 이 컬리그는 뭡니까? 이건 동료. 이거는요, 동료이죠. 동료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동료의 관계. 동료의 관계가 있고 또는 직장 상사.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다음 이거 뭡니까? 자기 부하 직원과의 관계. 그렇죠. 그럼 직장 상사와의 대인 관계와 그다음에 동료 직원과의 관계와 부하 직원 또는 내 지시를 따라야 되는 사람과의 대인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런 거 다 좋죠. 그러나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또 달라져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감사를 표시하고 어떻게 겸손할 것이냐. 내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겸손할 것이냐.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와 겸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얘기가 달라져요. 간단치가 않죠.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럼 직장 상사, 이게 직장 상사거든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방식을 많이 써야죠. 공식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감정적인 것들은 충분히 자제해야 되며, 그리고 내가 말할 말에 대해서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갖고서 여기 관리자하고 얘기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존중해야 되고요. 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서 그게 명확하게 내가 이해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는 절차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슈피리어는 이제 관리자잖아요. 직장 상사. 이분들은 이제 통제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불편한 관계에 빠져서 좋을 거는 없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관계를 좁혀나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분들과의 관계는 물리적 관계를 좁히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물리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관계는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거나 또는 결제를 받거나 지시를 받을 때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심리적 관계에서 이제 만난 접점들이 있죠. 그거 말고 이 물리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뭐냐면 눈에 자주 띌 수 있는 위치에 있어라. 눈에 자주 띌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슈피러 직장 상사하고 동선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직장 상사하고 식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은 거기에 합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과 동반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물리적인 위치, 자기가 일하는 공간 있잖아요. 이게 직장 상사잖아요. 슈피리어. 직장 상사잖아요. 자신이 있을 때 사무실 공간을 배치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지 마시고요. 가까이 두세요.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거리 가까이 있을수록 여러분과의 친밀감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생활 할 때 저도 이제 처음 저도 이제 그 관리 부서장으로 근무할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골프 칠 줄 아니겠어요. 자, 골프 칠 줄 아십니까? 왜냐면 이제 골프를 치게 되면 이제 연습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람과 어때요? 라운딩을 뛸 때 또는 연습을 같이 할 때 그 시간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30분이 됐든 50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연습을 하는 공간이든 필드에 나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할 땐 그 사람하고 같이 심호흡하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주변 이야기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친밀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 공감이 좀 더 많이 생겨요.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감을 최대한 좁히는 거. 이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거 누가 몰라요. 중요해요. 그렇다고 내 교과서에 있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연하게 사회학에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취 달성할 수 있는 스킬, 기술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 대인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라.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도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특히 슈페리어가 지나가는 공간에 자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가급적이면 취미 생활이 비슷할수록 좋다.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그 직장 상사가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셔라. 그러면은 대화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요. 그러면 대인관계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관계를 최대한 좁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그렇게 드립니다. 동료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죠. 동료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면 안 되는 게 담배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담배 태우는 사람 못 당해요. 직장에서는요. 왜냐면 담배를 태우면 흡연 장소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뭐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지만 되게 동료를 만나게 되겠죠. 쉬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동료와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얘기를 나눈 순간에 상당히 많은 암묵적인 지식, 즉 사무실이나 조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내가 아는 거 알려주면서 서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가급적이면은 서로 간에 격의 없이
대화할 수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자주 만들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는 좀 더 유지하기가 쉽죠. 요분들, 자, 부하 직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질량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한 질량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제 농담을 하시잖아요. 반어법을 쓰고. 근데 제가 경청할 때 그랬죠. 가급적이면은, 친구,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반어법이라든가,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반어법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반어법 잘못 썼다가 그게 큰일 나는 경우도 많아요. 부부간에도 쓰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든가 유머라든가 할 때 거기 부하 직원 또는 지시를 받는 사람하고 할 때는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용어를 신중하게 쓰셔야지 어떠한 이 사람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농담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상대방한테는 빗으로 꽂힐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항상 그랬죠. 그 밑에 지시를 받는 사람한테 격려라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은 격려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우리가 그 격려로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부하 직원은 격려가 아니고 경고로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기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인 관계를 유지하실 때는 사소한 농담이나 반어법적인 표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뭡니까? 친구들, 친척들이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친밀도가 높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계속 가까우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요즘은 빈도수가 적어들고 있죠. 친척들을 만날 때 요즘 뭐 과거처럼 많이 쉽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라 할지라도 뭐 그냥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만나면 모를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만나는데 어쩌다 명절날 만나가지고 명절날 만나서 뭐 상대방의 뭐 개인적인 걸 자꾸 묻고 격려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충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난리 나죠, 그때는요. 뭐, 그때 난리 나요. 그러니까, 친척이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요. 지금 뭐냐면, 물리적 공간을, 물리적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예요. 물리적 거리. 그러니까 친척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가, 내 이웃 동네에 사는가, 멀리 떨어져 사는가, 물리적으로 자주 접촉했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는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가, 2, 3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가. 만약에 이렇게 드문드문 만나는 그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나 공간이 아주 적거나 빈도수가 적다고 한다면 사실은 남남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만나서 예의를 차려야 되는 것이지 친척이라고 해서 편안하게 얘기했다가는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그래요. 친구 관계에서도 정도가 있거든요. 물리적 거리로 봤을 때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고 또는 어쩌다 안부 물어보면서 유지되는 관계가 있고 그냥 내가 그냥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받아도 자연스러운 친구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자주 만날 수 있고 도움도 많이 받는 친구가 있다면 보다 격이 없는 대화가 가능하죠. 그러나 그리고 또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친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명절이거나 할 때는 어때요? 관심을 표명해주는 그래서 약한 고리지만 그러나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떻게 해요? 관심을 보여주고 안부도 묻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직장 과거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칼럼을 쓰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 칼럼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쓴 칼럼은 공유합니다. 공유해서 한번 읽어보시라 하고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그 공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1년에 한두 번 실제로 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신문사에 쓴 칼럼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걸 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글 쓰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 가지고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 대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 그래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 SNS 뭐 그런 것들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SNS 일종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쓴 글을 공유하기 위해서 좀 관계가 좀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한 많지는 않아요. 한 50여 명, 60몇 명 돼요. 그걸 카톡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힘들어요. 이거 하나하나 찍어서 보내려니까 참 힘든데 이게 텔레그램들을 잘 안 써가지고 텔레그램은 보내기가 되게 편해요. 70개 한꺼번에 싹 보낼 수가 있는데 다들 카톡을 쓰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좀 하루에 한 30분 시간 내가지고 다 보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저쪽에서 잘 읽었다고 연락 오고 막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제가 사람들 관리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러니까 또 가까운 친구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만나서 얘기 좀 나누고 또 직접 얼굴 보는 거하고 전화 통화하는 게 다르니까. 메시지는 뭡니까 이거는? 메시지는요,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대중들과의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인관계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대중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죠. 없죠. 왜냐면 거리감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하고 잘 모르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거리감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어떤 기대치가 있거든요. 어떤 신비감도 있고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신비감과 우호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리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복장, 어떠한 외모를 유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즉 직장 분위기에 맞게 내 외모와 복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단체를 왔다가 가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일단 어떤 제대로 된 복장과 그리고 그다음에 외모를 잘 가꾸시고 그다음에 일정한 예의 있는 태도와 이걸 봤을 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죠. 항상 주의할 것은요, 거리감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신비감이 생겨요. 신비감.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왜냐면 이분들과의 거리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신비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반 대중들을 상대하시면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마음 편하게 상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잠깐만 보시면 자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과서에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교과서들의 한계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요. 좋은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우리가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 평생교육. 그러면 실용적인 것들을 얘기해야죠. 지금 저는 이거 가지고 서면은 뭐 떠들 수는 있겠어요. 몇 시간 떠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고민할 내용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 또 여러분들한테 그 대가를 치르면서 대가를 지급하면서 어떤 의뢰하는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겁니까?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일해야 될 직장 동료들 나와 대등한 관계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직장 부하 직원이에요. 부하 직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충성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든지 그거 보면서 가족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또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친한 친구, 또 거리가 떨어져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이런 관계들 별로 해서 내가 어떻게 관심을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일반 소비 대중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함으로써 나의 신비감, 기대감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대인 관계는요, 단순히 도덕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요 관계만 내가 얘기해볼까요? 요 관계만요. 내가 지금 이게 대중과의 관계요. 제가 그 전자회사 상품은 내가 절대 가서 물건을 안 사요. 근데 워낙에 모토가 좋아서 이제 약간 그럴 때는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근데 한번 어떤 일이 있고 난부터는 안 갑니다. 그래서 냉장고다 원래는 그 모터가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좋거든요. 고장이 안 나고.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친절한 좀 전자회사 걸 사요. 왜냐면 그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어느 뭐 이제 그 전자회사 영업점에 갔는데 젊은 직원이 우리 부부가 가가지고 뭐 가벼운 거 원래는 거기서 뭘 사려고 그랬었냐면 그 대형 TV를 사려고 그랬어요. 저희 집 지금 TV 없이 산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TV를 사려고 이왕 살 거 좀 비싼 걸로 사고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뭐 헤어드라이기를 좀 싸게 사려고 하나 갔어야 돼. 어찌나 불친절하고 함부로 얘기하던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따지려고 그러다가 와이프가 이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따졌어. 아주 사람이 못돼 먹었더라고. 그냥 이게 우리나라 두 번째 전자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 따위로 일을 하나 영업점에서 휴대폰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제 아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물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줌마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갈 때 저번에 저 온 거 아시죠? 했더니 저번에 TV 우리가 고르러 했더니 예 라고 그러더라고. 언제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많이 얼굴만 봤 이분이 여기 직원 맞죠? 이분이 직원이죠? 했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알았다고 하면서 나가고 그 뒤로 다시는 그 전자회사 제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전자회사 제품이 모터가 좋은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절대 사지 않고요. 우리나라 1위 전자회사 제품이 좀 비싸더라도 이번에 한번 좀 좋은 거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 샀고 다른 거 살 때도요. 모터가 좋은 거라 그래서 그 3, 4위인가 4위인가 5위인가 이라는 거 샀습니다. 그 회사 건 절대 안 삽니다. 이거죠, 바로. 이거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앞으로 전 평생 동안 그 회사 제품을 안 살 겁니다. 어찌나 기분 나빴는지요. 이런 거예요. 스쳐 지나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 회사는 저한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한 몇천만 원 됐을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안 삽니다. 절대 안 삽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보니까 뭐 스마트폰도 그 회사가 뭐 만내 안 만들더라고요. 뭐 스마트폰 회사도 스마트폰 접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회사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여튼 뭐 스마트폰도 뭐 만든다 하다가 잘 못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사업을 접은 회사입니다. 근데 뭐 아무리 뭐 모터를 잘 만들어서 냉장고가 좋고 에어컨이 좋고 뭐 TV가 좋다고 해도 그 회사 건 절대 안 삽니다. 저는요. 그 직원 한 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가지고 절대 안 삽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1위 기업 거 사거나 아니면은 중견기업 거 삽니다. 중견기업 제품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세탁기를 사는데 아주 좋더라고. 세탁기를 했어야 되니. 아내한테 이게 모터가 좋은 예전에 대우중공업, 대우 후신이거든요. 대우 후신 건데 이게 괜찮다. 정확하게 동부전자 아주 좋아요. 동부전자는 그 옛날 그 대우 거 기술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그것도 좋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그 샀죠. 와이프는 이제 1위 거 아니면 2위 거 사고 싶은데 2위는 절대 우리가 안 사니까 삼성 걸 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삼성 걸 사냐 동부 걸 사느냐 근데 동부 걸 샀더니 진짜 튼튼해요. 대신에 이제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좀 비싼 돈을 줘서라도 삼성 걸 샀죠. 두 번째 기업 거는 절대 안 삽니다. 어찌나 열받았는지 절대 안 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의외로 회사의 운명이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회사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은 영업소에서 빨리 레이아웃 시켜야 돼. 레이아웃이 뭐예요? 거기 퇴직을 시켰어야죠. 강제 퇴직을. 민간 기업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퇴직을 시켰어야지. 그러니까 거기가 인사 관리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는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있을 때 자,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걸 아시겠죠? 왜냐면은 인간과 다 겸손하고 착하고 뭐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대한다 그래서 성공할 것 같으면 성인군자 다 성공했겠죠. 근데 성인군자를 다 성공 못했어요. 이게 성인군자라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참수형 당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훌륭하지 않냐고요? 참수당했는데 뭐가 훌륭해요. 이게 죽으면 뭐합니까? 참수를 당하면 어느 정도의 실리적인 걸 취해야죠. 우리는 그 실리적인 학문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대인관계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능력을 맞춤형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죠 그러면은 스킬. 여기서 공통된 스킬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라든지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인관계에 유지할 수 있는 스킬, 기술적인 역량이 있는가? 있죠. 자, 이겁니다. 바로.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이걸 했어요. 이렇게 보시죠. 대인관계, 먼저 첫 번째,
경청이죠. 액티브 리스닝, 경청, 적극적으로 듣는 것들이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듣지 않고 뭘 하겠어요? 먼저 들어야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하더라도 얘기를 먼저 하더라도 듣는 시간을 충분히 줘라. 내가 1, 2, 3 법칙 얘기했죠. 내가 1분을 얘기했으면 상대방한테 2분을 주고 그 2분 동안에 내가 맞장구를 좀 쳐줘라. 액티브 리스닝 되게 중요하죠. 케어링은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케어, 배려하고 보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조직의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동원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상대방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죠. 이게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성격 장애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직장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부하 직원이 됐든 직장에서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그거를 더 어렵게 만들어줘요. 아주 악랄해요. 저 이제 그런 악랄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 번들. 그런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과거에 나 때문에 참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험하게 해서 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다, 저 후회된다라고 느끼는 경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격 장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소시오패스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너무 험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좀 어려움을 줬었다, 후회된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소시오패스가 아닙니다. 소시오패스는요 그런 감정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만 모아놓고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막 있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반성할 것 같죠? 아닙니다. 심드렁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강사 욕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 소시오패스는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음엔 더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역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 안 만나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배려해줍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자세를 많이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경력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사고말의 인간관계를 상상시킬 수 있는 역량이자 스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리더십이죠. 리더십, 앞서 나간다거나 권유한다거나 해서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보다 좀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리더십과 관련돼 가지고 물론 이제 적정한 사례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쭉 가가지고 식사 같이 뭐 메뉴를 정할 때 자 저거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좀 강합니다. 사실 점심시간 때 메뉴 정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때 메뉴를 딱 정해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데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있을 때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인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모티베이션 이건 동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말씀드렸죠. 동기는 뭡니까?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연료 역할을 한다 그랬죠. 연료. 휘발유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휘발유 없는 자동차랑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주변의 동료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학창 생활이나 이렇게 또 직장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진짜 뭔가 좀 사람을 신나게 일하게 해주는 게 있죠. 내가 좀 낙담을 한다거나 했을 때도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서 나로 하여금 뜨거운 그 무언가가 올라오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동기부여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동기부여를 저 같은 경우 어디서 찾냐면 독서에서 찾아요. 독서에서 제가 보통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동기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제가 책은 일주일에 한 권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프리랜서로 뛰다 보니까 지금 책을 못 읽고 있어요. 책을.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시간 조절을 내가 좀 실패를 해서 독서할 시간이 지금 없어요. 독서. 저 같은 경우는 독서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서 독서를 이제 좀 다시 늘릴 생각입니다. 독서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나요? 대단히 그리고 또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권유하고 그다음에 카운셀링 해주는 그러한 역할과 잘하시는 분들 있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튼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가 있죠. 또 그다음 빼놓을 수 없는 거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뭡니까? 리스판서빌리티 이거 뭡니까? 책임감이죠.
책임감. 무책임한 경우만큼 참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책임감. 이게 내가 적극 나서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껴안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 책임감이 높다라고 하죠. 높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책임감이 있어서 어떤 일이 내가 책임지고 할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흠이 있으면 그거 메꾸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 놨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가 그 몫을 인정하고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언제든지 기꺼이 같이 일하고 싶죠? 그렇죠. 그만큼 책임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걸 메꾸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 뭡니까? 어떠한 큰 몫이 생겼을 때 다른 분들의 역할을 인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그 역할에 상응하는 몫을 확보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뭐 1년이고 100년이고 같이 일하고 싶죠. 그 다음에 팀워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직 안에서의 대인관계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이웃이라든지 가족과의 관계가 주된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평등교육사로서 어떤 조직에 몸담게 되면 회사 조직이 됐든 단체가 됐든 어떤 공공기관이 됐든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대인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지 자유로운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종교시설을 간다거나 아니 가족과 어디 피크닉, 뭐 소풍을 간다거나 그때의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여러분들이 선택한 조직에 다녔을 때 그 조직 안에서의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호적이고 지지할 수 있는 세력들을 만들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대인관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팀워크죠. 팀워크.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팀워크는 뭡니까? 이게 그 조직에 있어서 각 구성원들마다 역할이 배분되어 있죠. 그렇죠? 역할이 각각자가 이렇게 배분되어 있으면은 각각의 배분한 것에 대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즉 A라는 사람이 A, B, C가 있고요. A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요 일을 하고 C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각자가 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 어떤 신뢰, 그리고 또 하나 상호 간에 이거를 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일이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 하에서 신뢰하고 믿으면서 일할 수 있는 대인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팀워크예요. 그리고 항상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기 위하여 서로 적정한 용어와 말투로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열린 관계, 이것도 팀워크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임승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일 안 하고 또는 등한시하고 일하다가 보수가 어떤 월급이라든지 성과가 나왔을 때 악착같이 덤벼드는 사람들 있죠. 무임승차한다 그러죠. 돈 안 내고 승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각자가 최대한 자신의 맡은 역할을 다 하고 또 형평성 있게 보수, 즉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팀워크예요. 뭐 팀워크 하면 일사불란하게 일을 한다 그러죠. 일사불란한 거는 팀워크와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 일사불란은요, 혼자서도 일사불란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사불란은 팀워크를 가장 잘못 표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사불란한 건 아니고요. 자, 팀워크는 뭡니까?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이걸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각자 배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협조적인 관계 또는 지원하는 관계, 또는 필요할 때는 서로 비판해 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알려주는 그런 협조적이고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한 것에 자신이 일군 성과에 맞춰서 형평성 있는 성과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에 맞춰서 형평성 있는 승진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그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팀워크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팀워크는 아니에요.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는 물론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환경이긴 하지만 사이좋게 지내는 거하고 팀워크는 사실상 관련은 없습니다. 좀 거리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명확하게 직무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 직무가 각각 잘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고 각각 직무에 대해서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각자가 그 직무를 잘 이행할 거라고 서로가 상호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각자의 직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팀의 성과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어떤 성과가 만들어졌을 때 각자가 기여한 것만큼 형평성 있게 누가 많이 했으면 그만큼 누가 기능상 중요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그것만큼 인정하고 그게 배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공정한 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을 때 그때 대인관계는 그리고 대인관계 중에 하나인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대인관계가 쉽진 않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게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런 대인관계 능력을 이제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직장 상사와 동료와 그리고 내 부하 직원과 심지어 내 가족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일반 대중들, 소비자 대중들 또는 클라이언트들, 여러분들 찾아오는 클라이언트, 고객들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내담자라고 그러죠. 근데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까 싶어요. 내담자, 클라이언트 이런 사람들, 이게 익명의 잘 모르는 내담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유지할 것이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경청이다. 누구 이야기든지 간에 경청하고 경청할 때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상대방을 일단은 존중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좀 더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특히 조직원의 한 명으로서 대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케어링, 상대방에 대해서 지지하고 옹호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관계, 그렇죠. 이게 만약 없다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인관계라는 것들이 잘 형성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리더십, 그렇죠? 리더십, 무언가를 좀 이끄는 역할들, 앞서 나가는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이거 뭐니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 누군가가 낙담을 하거나 또는 방향타를 잃었을 때 열정은 넘치지만 방향타를 잃었을 때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책임감. 그렇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 일을 정리해 준다거나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들을 인정해 주고 그것들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그런 역할. 책임감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팀워크. 팀워크 말씀드렸죠.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팀워크.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그 일에 대해서는 잘 성취될 거라고 신뢰를 하며 그리고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가 대화로서 어떻게 일이 진척되는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팀워크가 이루어지며 그런 팀워크가 잘 됐을 때 바로 대인관계는 훨씬 더 가치 있게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돌이켜보면은 소시오패스가 있었던 조직에서 제가 근무할 때 그때 보게 되면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케어링이요. 이게 되게 아쉬웠어요. 제가 그만둔 회사 중에는요, 그런 소시오패스가 지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사회 공헌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공무원이지만 이거 뭐 하는 일 없이 월급이나 따박따박 받는 그런 직책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직책을 한 2년 있었거든요. 2년 있어 보니까 야, 그거
정신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시오패스가 있든 없든 어차피 저 그만둘 생각이고 그 사회 나와서 지금 되게 열심히 하면서 요즘 좀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막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보면 저는 이걸 꽂고 있을 거예요. 모티베이션을 꽂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 적정하게. 그러면은 잠자고 있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되거든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꼽으라 한다면 저는 모티베이션, 즉 동기부여 이거를 꼽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